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정부 안에 또 다른 정부. (1962년에) 들어서면서 김종필 부장이 지휘하는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의장의 충실한 두뇌와 손발이 되어 국정의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일상적인 정보, 수사 업무 외에도 1963년 민정이양에 대한 준비 작업, 헌법 개정, 공화당의 모체인 재건동지회 비밀조직, 워커힐 건설, 증권 투기, 새나라 자동차 건설을 주도하고 있었다.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부 안의 또 다른 정부였다. 정보부의 이런 독주는 김종필에 대한 반대 세력의 도전을 부른다. 김종필과 함께 중앙정보부 창립을 지휘했던 석정선은 5.16 쿠데타의 씨앗이 된 정군운동을 김종필과 함께 주도했던 648기 출신의 정보장교였다. 김종필과 함께 강제 예편당한 그는 5.16 거사에는 발을 빼 일부 주체 세력으로부터는 배신자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었다. 김종필은 정보부대, 첩보부대 경험이 많은 그를 데려다가 정보부 창설에 참여시켰다. 정보부에 대한 구상은 5.16 전에 이미 김종필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다. 김종필은 박정희의 참모들 중 혁명이 성공한 뒤 권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라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정리된 구상을 갖고 있던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최고회의, 내각, 경제기획원, 국민운동본부, 정보부를 5대 핵심 기관으로 상정했다. 정보부의 역할은 혁명과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 이를 조정, 통제, 사정하는 일이었다. 정보부는 처음 사국 3실로 출발했다. 총무국, 해외정보국, 수사국, 교육발전국, 그리고 통신실, 감찰실 및 비서실. 정보부를 창설한 648기 출신 정보장교는 김종필, 서정순, 이영근, 강창진, 석정선, 고재훈, 최영택 등이었다. 이들은 수사에는 경험이 없었다. 석정선은 우리가 잘 모르는 수사 인력을 모으는 과정에서 문제 인물들이 정보부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정보부가 권력 남용과 인권 탄압으로 원성을 사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죠. 라고 했다. 정보부의 수사국은 헌병, 범죄수사대, 방첩대, 경찰에서 뽑아온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석정선은 우리는 정보, 첩보부대에만 근무하여 수사 인맥을 잘 몰랐습니다. 권력의 향방에 촉각이 곤두선 사람들이 여러 명 우리 쪽에 합류했습니다. 라고 했다. 일제시대의 사상경찰인 특고형사 출신으로서 광복 후에는 경찰과 특무대에서 국내 정치 사건을 다루면서 고문과 조작을 감행했던 수사관들도 덜어 묻어왔다. 석정선은 정보부가 정부 안에 또 다른 정부로 커진 것은 상황이 그렇게 만든 면이 크다고 했다. 정권은 잡았는데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모두를 김종필만 쳐다보는 입장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시행착오를 겪은 뒤 훌륭한 관리자가 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박정희 의장을 포함해서 수많은 주체 세력 인사들이 김종필과 정보부에 묻고 답을 구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혁명정부가 사법, 행정, 입법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 3부의 실무자들도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할 것까지 책임 회피를 위해서 정보부에 문의해오는 판이었죠. 예컨대 1964년 도쿄에서 열릴 올림픽에 대비한 남북한 단일팀 구성 문제로 북한과 대화할 경우 정보부에서 전략을 세우고 인선까지 해줘야 움직이는 거예요. 정보부가 전문 인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해서 자연히 기구를 확대하고 인재를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보부장 직속으로 정책연구실이라는 일종의 싱크탱크가 생겼다. 이를 조직한 사람은 강성원 소령이었다. 육군 종합학교 출신인 그는 김종필 중령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혁명 뒤 김종필 부장 직속으로 특명사안을 맡고 있었다. 강성원이 연구실 위원들 23명을 구성했다. 그는 각 분야에서 최고란 정평이 나 있는 인물들을 골라 모셔왔다고 했다. 최규화, 김학렬, 김정념, 윤천주, 김성희, 김운태,
이종극, 정범모, 윤태린 같은 쟁쟁한 인재들이었다. 강성원은 최규하 씨의 경우 자유당 때 외무차관을 지내 민주당 때는 공민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쉬고 있었다. 공직, 재취임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하고 모셔왔다고 했다. 이 연구실의 행정책임자로는 학구적인 최영두 준장이 임명되고 강성원은 사무국장이 됐다. 미래의 대통령,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들을 망라한 이 연구실은 정부 각 부처에서 질문해오는 문제에 대책을 제시해주고 중요 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견해를 제공하거나 독자적인 대안을 냈다. 이렇게 되니 4개국 중심으로 출발한 정보부 조직도 커지게 됐다. 석정선은 조직을 6개국으로 늘리고 서정순 기획운영차장 산하에 두면서 반으로 쪼개 3개국은 정보 분야를 담당케 했고 나머지 3개국은 보안 분야를 담당토록 했다. 정보차장보는 석정선, 보안차장보는 오탁근이 맡았다. 이영근 행정관리차장은 공화당 사전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중정부장 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같은 기구 개편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석정선은 김종필에게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한다. 이 구조는 혁명기간에 한시적인 것이 돼야 한다. 군정이 끝날 때 CIA와 FBI처럼 분리하자. 수사 분야는 내무부로 보내고 정보 분야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국제적 수준의 정보기관을 만들자. 김종필 부장도 이 건의안에 전폭적으로 동조했다고 한다. 석정선은 김종필이 공화당을 창당하고 정보부를 떠날 때 이 계획대로 정보, 수사 두 분야로 분리시키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때는 이미 그럴 힘을 잃고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이로써 정보부는 정보와 수사 기능을 함께 가진 권력기관으로 이어져 오면서 인권 탄압, 정치 사찰 등 많은 비난을 받아 대북 안보나 해외 활동 기능까지도 평가절하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석정선, 정보차장보 산하 정보 분야의 3개국 중 제1국은 정보 수집, 제2국은 정보 분석, 제3국은 통신 전무의 임무를 담당했다. 오탁은 보안차장보 산하의 보안 분야 3개국은 사자를 피해 제5국부터 제7국까지 명칭을 부여하고 각각 기획보안정보, 특수정보활동, 홍보심리전을 담당케 했다. 정보부 출범으로 비로소 국가정보기관이 국내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하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정보분석은 5명을 한 팀으로 하는 전문팀을 여러 개 만들어 운용했다. 세분된 분야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처를 만들도록 하니 5개월에서 6개월 뒤에는 요원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돼 있었다. 중동 어느 국가에서 쿠데타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적중하는 일도 있었다. 정보를 축적하면 사태의 흐름을 일관되게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보부가 초창기부터 통신실을 부장 직속으로 두고 통신 감청에 크게 의존하게 된 것은 정보부 창립 주도자들이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군으로부터 항공사진 정보와 통신 정보 등 기술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깨우친 바가 컸기 때문이다. 항공사진 정찰로서 적지 도로의 평균 차량 통행량을 알아뒀다가 이 통행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며칠 뒤에는 반드시 대공세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쟁 중 북한에서 암호를 만든 사람이 월남했다. 미군은 이 사람을 통해서 암호 체계를 파악한 뒤 적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기계를 만들어 자동적으로 암호를 풀었다. 1선 부대가 이동할 때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하는데 이때 통신을 감청할 수 있었다. 박정희 입장에서 정보부는 아주 편리한 기관이었다. 중대한 국사를 비밀리에 처리하는데도 안성맞춤이고 분파주의로 갈등하는 최고회의를 감시, 견제하여 권력을 안정시키는 데는 매서운 채찍이었다. 박정희로서는 조카사회인 김종필 부장의 인간성 덕분에 정보부의 힘이 너무 세어져 자신을 위협할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정보부는 권력자뿐 아니라 일반 행정부서에게도 행동 지침을 만들어주고 제시하는 군정의 방향타가 됐다. 정보부장 보좌관으로 있다가 뒤에 공화당 사전조직의 실무지휘자가 되는 강성원은 그때의 김종필은 정치인으로 현란한 변신을 한 뒤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라고 회고한다.
대면만 해도 국가개조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고 사심없이 국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결정들을 담담하게 또 대담하게 내려가면서 상황을 끌고 나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혁명아의 한 전형이었죠. 그때는 곰탕 이상의 식사는 미안해할 정도로 검소하고 순수했습니다. 김종필의 정보부는 1962년 봄 민정 이양 계획을 만들어 최고회의에서 박 의장에게 보고했다. 박정희는 송효찬 내각 수반을 불러 같이 듣자고 했다. 석정선이 군정기관에 대해서 1안, 2안, 3안 하면서 보고하는데 갑자기 송수반이 고함을 빽 질렀다고 한다. 5년이 뭐야, 10년 이상은 해야지. 석정선이 바라보니 박정희 의장은 웃음을 띤 표정으로 송수반의 무릎을 만지면서 2년 안도 좋습니다 라고 하더란 것이다. 1963년에 민정으로 이양한다는 정치 일정을 발표한 1961년 8월 12일 이후에 박정희는 혁명 공약대로 한때는 군에 복귀할 생각도 했다. 그는 김종필에게 친필 서신을 보내 혁명 주체 세력이 군에 복귀한 뒤에도 썩어빠진 구 정치인이 아닌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다. 김종필 부장은 이 서신을 강성원 소령에게 보여주면서 연구 검토에 보고서를 올리라고 지시했다. 강성원은 주체 세력이 선거에 참여하여 직접 정권을 잡지 않으면 구 정치인의 집권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김종필 부장에게 보고했다. 박정희는 1961년 가을쯤에는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하게 된다. 강성원은 김종필의 지시를 받아 혁명 주체가 참여할 정당의 조직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961년 말 강성원과 동료 정지원 소령은 김종필에게 정당 조직안을 보고했다. 이들이 구상한 정당은 당이 국회의원보다 우위에 서는 구조였다. 당이 정책을 결정하면 국회의원들은 그 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사무국의 권한이 원내보다 강력한 것이었다. 강성원은 이런 방법만이 파벌 싸움만 일삼고 국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파당적 정당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김종필은 이 계획서를 봤더니 표지에다가 8.15 계획이라고 썼다. 공화당 사전 조직 공작은 그 뒤 8.15 계획이라 불리게 됐다. 1962년 초부터 공화당 사전 조직이 시작된다. 책임자는 정보부 행정차장 이영근. 김종필 부장과는 6.4.8기 동기 사이로서 평양 의전 출신의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성격, 독일 병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 아래서 조직부장이 된 사람이 강성원이었다. 그는 윤천주 고려대 교수를 훈련부장, 윤주영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선전부장에, 서인석 뉴욕타임스 서울특파원을 조사부장에 영입했다. 관리부장은 정보부에서 옮겨온 정지원. 강성원은 지금 사람들이 그때 왜 공화당을 최고회의 위원들에게도 비밀로 하여 조직했느냐고 비판하는데 만약 알리고 했더라면 당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 싸움박질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구태의연한 정치꾼들 차지가 됐을 것이다. 비밀로 조직에 착수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다. 점조직이라 하는데 끈이 달리지 않은 즉 파벌이 없는 순수한 인물이란 점에서 점조직이었다. 지금 돌이켜보아도 그때 우리가 모았던 인재들이 박정희 시대 정치 엘리트의 주체로서 나름대로 활동하게 된 것이 대견스럽다 라고 회고했다. 김종필 부장은 박정희 의장에게 가칭 재건 동지의 조직안을 보고하면서 이 작업은 최고회의 위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박정희는 이를 묵인했다. 그런데 군, 검, 경, 합동수사본부장인 육군반첩부대장 김재춘 준장이 정보부 요원 강성원과 정지원 등 몇 명이 서울 시내에서 여러 사무실을 옮겨다니면서 수상한 활동을 한다는 정보를 박정희 의장에게 보고해온 것이다. 반혁명 모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다. 박 의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나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처리할 것이니 나에게 맡겨두시오. 다음날 박 의장이 부르더니
어제 보고한 내막을 알아보니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원들이라는 것이 확인됐소. 더 수사할 필요는 없겠소. 라고 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증권시장 조작 사건. 육군 방첩부대장 김재춘은 그러나 강성원 그룹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한 내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김재춘에게는 계속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다. 강성원, 정지원을 중심으로 한 7명이 충무로 일가 사보이 호텔 옆 카네기홀 2층에 사무실을 냄 영입대상 각 게임을 50명 추려내고 종로 2가 뒷골목 제1전당포 건물로 옮김. 건물 2, 3층을 빌어 동양화학주식회사로 위장함. 동양화학주식회사로 위장한 정보부 정당조직팀은 간부급 인사 영입 시작. 뉴욕타임즈 서울특파원 서인석, 국민대 강사 이호범, 서울물리대 교수 황성무, 대학 강사 이용남, 민의원 의장 비서관 신광순, 증권거래소 이사장 대리 박동섭, 연세대 강사 박동윤, 경향신문 논설위원 소두영, 경향신문 논설위원 장용 영입. 1962년 3월에는 관리부, 조직부, 조사부 설치, 사무실을 부서별로 분리. 관리부 사무실은 종로 2가 제1전당포 건물 사용, 사무총장은 이영근, 관리부장 정지원, 조직부 사무실은 제1전당포 건너편 건물에 입주, 조직부장은 강성원, 조사부장은 을지로 2가의 사무실 마련, 서인석 부장, 영입인원 100명 육박. 군, 검, 경, 합동수사본부장 김재춘 육군 방첩부대장에게 올라온 이런 보고 가운데는 낙원동 춘추장을 1년간 전세 내어 특수 정치교육을 하는데 그 방법이 공산당의 난파간첩 밀봉교육과 흡사하다는 과장된 보고도 있었다. 가족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훈련생끼리도 접촉할 수 없도록 비둘기집처럼 칸막이를 하고 요강까지 가지고 들어가 방 안에서 볼일을 본다는 식이었다. 이런 교육에는 간첩이 관계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황태성의 이름이 새삼 거론됐다. 춘추장은 자유당 시절의 정치깡패 임화수의 집이었다. 대지 300평에 양식과 한식을 혼합한 80평의 이 건물은 임화수의 몰락 후 한때 고급 요정으로 쓰였다. 여기서 재건동지회 요원 교육을 맡은 사람은 훈련원장 윤천주 고려대 교수였다. 윤천주는 황태성 관련설이니 난파간첩과 같은 밀봉교육 운운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재건동지의 부산지부 책임자로 뽑혀 춘추장에서 교육을 받았던 예춘호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윤천주에 따르면 교육은 5일간의 합숙, 단체, 강연식이었다고 한다. 1962년 6월 김재춘은 입수된 정보를 종합하여 박정희 의장에게 보고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치활동을 금지시켜놓고 비밀리에 이런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하, 장차 혁명군이 민정에 참여하여 정권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종필 정보부장이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전혀 모르는 소린데.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하시오. 박정희는 자신이 김종필 부장에게 허가한 재건동지의 비밀 조직을 모른 척하고 김재춘 방첩부대장에겐 철저 조사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때만 해도 혁명 주체 세력 안에서 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은 물론이고 겉으로는 양심적이고 참신한 정치인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군에 복귀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대국민 약속으로 되어 있었다. 김재춘 합동수사본부장 겸 방첩부대장은 군, 검, 경을 지휘하여 재건동지의 조직의 활동에 대한 내사를 계속했다. 이를 알게 된 중앙정보부도 대응책을 취해 양쪽 요원들은 충돌을 빚기도 했다. 김형욱, 길재호 등 648기 최고위원들이 찾아와 왜 혁명 동지끼리 이러느냐고 대들기도 했다고 한다. 김재춘은 무슨 소리인가 혁명 공약대로 해야지 하고 원칙론을 앞세웠다. 김재춘은 중앙정보부가 공수단 출신 차지철 대위를 팀장으로 하는 특공조를 자신의 주변에 배치하여 위협을 하고 있는데 화가 났다. 나는 박병권 국방장관, 김종호 육군참모총장, 김동화 최고회의 재경분과위원장, 김진휘 수도방위사령관, 유양수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 유병현 장군, 박태준 장군 등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김종필의 독주를 개탄하면서 이런 일을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혁명 주체가 두 조각이 난 것은 바로 김종필계의 민정참여 추진파와 혁명공약 준수파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다. 우리는 수시로 김종호 총장 관사에서 만나 그동안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사태를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했다. 중앙정보부 행정관 강성원 등이 재무부와 농협 등의 압력을 가하여 거액의 국고금을 동원, 증권시장을 조작하여 거액을 만들어 그 일부를 재건동지회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낱낱이 보고됐다. 김종필을 핵심으로 하는 648기 출신 영관 장교들은 군 내부에서 연대장, 작전참모 등 실병지휘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고 5.16 쿠데타에서는 두뇌 그룹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박정희란 항성에 가장 가까운 궤도에서 돌고 있는 위성 그룹이었다. 이들처럼 혁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했지만 계급이 높은 장성 그룹은 하급자인 김종필 그룹의 독주에 기분이 대단히 상해 있었다. 김종필 그룹은 민정참여 쪽이었고 장성 그룹에는 군 복귀파가 많았다. 이런 식으로 갈려진 두 세력의 갈등을 폭발 직전으로 몰고 가 김종필 부장에게 최초의 위기를 가져온 것은 증권시장 조작 사건이었다. 박정희, 김종필 혁명 주체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고 정권을 흔들어 놓게 되는 1962년 증권 조작 사건은 윤응상이란 매우 흥미있는 인물이 주연한 드라마였다. 1916년생인 그는 황해도 해주 출신이었다. 독학으로 일본 중앙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광복 뒤 서울에 정착한 그는 귀금속상을 했다. 교제 범위가 넓은 그는 6.25 전쟁 중에 쌍용그룹 창립자 김성군이 세운 동양통신의 전무, 발행인으로 일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군의 실력자이던 원용덕 헌병사령관, 김창룡 특무부대장과도 친했다. 윤 씨는 강원도 속초가 전쟁 전엔 전기가 보급되었는데 수복된 뒤엔 촛불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사채를 빌려 미군용 발전기를 구입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동해 전기를 설립했다. (1955년) 그는 동해 전기를 이동근 경양여객 사장에게 넘기는 대신 한일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증권업계에 뛰어들었다. 그 뒤 6년간 윤 씨는 증권시장에서 떼돈벌이와 파산을 거듭하는 파란만장한 생활을 하면서 증권시장의 생리를 체득해갔다. 증권파동의 주역인 윤응상은 5.16 직후에도 증권 투기의 실패에 따른 고소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용산의 셋집에서 살고 있었다. 1961년 8월 12일 박정희 의장이 2년 뒤 정권을 민간인에게 이양한다는 발표를 한 직후 그는 정보부 정책연구실 행정관 강성원 소령에게 연락하여 충무로 다방에서 만난다. 그 전에 강성원 소령은 윤 씨의 친척을 통해서 윤 씨를 만났고 윤 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잘 풀어준 인연이 있었다. 윤 씨는 김종필 부장의 정치참모인 강 소령에게 대뜸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군정에서 민정으로 정권 이양을 하는 데는 적어도 100억 판 정도의 정치자금이 들 거요. 돈 있는 사람들은 죄다 부정축제 혐의로 묶여 있으니 누가 이권에 관계없이 돈을 내놓겠소.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증권시장에서 100억 환을 만들어줄 테니 석 달 동안 7억 환만 융통해 주시오. 강성원은 나는 돈에 대해선 무식하다면서 다음날 같이 근무하는 정지원 소령을 데리고 나왔다. 정 소령은 재건동지회 비밀조직 사무국의 관리부장이 될 사람으로서 재정을 맡게 돼 있었다. 이후 강, 정, 윤 세 사람은 증권투자작전을 세우기 시작한다. 증권거래소와 가까운 서울 명동의 메트로 호텔에 연락처를 정해두고 강성원은 홍 회장, 정지원은 박 사장으로 위장했다. 넉 달 동안의 준비작업 끝에 윤응상은 1962년 1월에 일흥증권과 통일증권을 설립했다. 자본금은 각 5천만 환. 윤 씨는 정지원을 통해서 자본금을 유통했다고 말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가 문제인데 강성원은 지금 이런 증언을 하고 있다. 정보부의 돈을 가져다 쓴 것도 국고를 축낸 것도 아닙니다. 농협이 갖고 있던 주식을 빌려와 운영자금 대용으로 썼습니다. 즉 당시에는 결제기일에 여유를 두는 선한이란 일종의 선물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 거래의 보증금으로서 매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증거금이라 하여 양측이 미리 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5억 한어치 정도의 농협 주식을 이런 증거금 대용으로 썼고
돈을 번 뒤 주식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물론 재무부와 한국은행에 대해서 제가 정보부의 힘을 빌려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증권 투자로 한 20억 원을 벌어 재건동지회 조직에 썼습니다. 그래서 정보부 돈은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이 증권 투자 계획을 김종필 부장에게 보고할 때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것을 명목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재건동지회를 조직하는 데는 돈을 일절 대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짐작은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종필의 설명은 이와는 다소 다르다. 공화당을 조직하는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4대 의혹 사건, 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거기서 돈이 흘러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조직 단계의 돈은 내가 관장하고 있던 기관의 자금으로 썼습니다. 내가 이 말을 알고 있으니까 자꾸 협작질해서 정당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맹세코 그런 돈이 흘러들어왔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내가 정부 돈으로 정당을 창당한 것도 혁명이란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요. 증권 사건에 관한 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엔 증권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바람을 넣어야 하겠다는 데서 출발한 걸로 압니다. 거기서 돈을 번 사람이 어느 정도 기증을 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돈이 들어온 건 사실이군요 라고 월간조선 기자가 묻자 김종필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죠 라고 시인했다. 정보부 요원으로부터 든든한 자금 및 권력의 뒷받침을 확보한 증권 조작의 귀재 윤흥상은 1962년 초 자신의 증권회사를 통해서 대중주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액면가 50전이던 대증주는 1환 17전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윤씨의 매입 작전으로 곧 2환선을 넘었다. 윤씨는 5억 5천만 주를 사들였을 때 팔아버렸다. 강성원, 정지원은 윤씨의 첫 솜씨에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윤씨를 지원하기 시작한다. 당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은행주, 한전주, 미창주, 중금주 등 10여 개 종목에 지나지 않았다. 윤흥상은 증권시장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증권시장 활성화로 떼돈을 버는 전제 조건이라고 인식했다. 윤씨가 주목한 것은 금융조합연합회 청산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한전주 12만 8천 주였다. 금융조합을 모체로 만들어진 농업은행은 5.16 혁명 뒤 농협에 합병됐다. 농협이 금융조합 청산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강성원은 농협 부회장 권병호를 찾아갔다. 강소령은 국방부 총무국장 출신인 권병호에게 말했다. 증권시장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니 한전주를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에 넘겨주십시오. 지금 한전주의 값이 맞지 않아서 처분할 때가 아닙니다. 회장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강소령은 일단 물러났다가 농협 회장 오덕준을 찾아갔다. 오덕준은 감독부서인 농림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성원은 농림부 장관 장경순이 김종필 부장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재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천병규 재무부 장관은 경제개발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앞서 한전주 매각을 승인했는데 윤흥상 씨는 재무장관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생략했다고 했다. 정보부의 위세를 업은 윤흥상은 이렇게 하여 한전주 12만 8천 주를 1주당 15,813원의 일흥증권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당시 시세와 비슷한 가격이었다. 그때 증권시장에 상장된 한전주는 10만여 주에 지나지 않았다. 윤흥상은 그보다 많은 12만 8천 주를 갖고 있다는 것을 비밀에 붙이고는 상장된 한전주를 사 모으기 시작하여 값을 올리는 작전에 착수했다. 2월 말에 한전주의 시세는 2만 환대, 나중에는 6만 환대로 올랐다. 비로소 증권시장에 대한 시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돈이 물려들기 시작했다. 3월 중 증권시장의 거래 약정 대금은 340억 환으로서 2월에 4배였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코너에 몰린 김종필 1962년 5월 증권거래소는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대행 결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40억 환을 증자하기로 하고 그 가운데 5억 환을 공모했다. 이때 증권거래소 주식 즉 대중주는
액면 가격이 5전인데 그 70배인 35환선에 거래되고 있었다. 증권거래소는 주당 14환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받았다.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다. 청약 전날 밤 증권회사와 은행 주변의 여관방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만원이었다. 증권시장도 활성화시키고 그 틈을 타서 합법적으로 재건동지의 창당 자금을 마련한다는 정보부 측과 증권투기사 우윤용상의 구상은 증권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이다. 증권회사들이 매도 측과 매수 측으로 나뉘어 일대 공방전을 펼치는 데 따라 주식값은 무섭게 치솟았다. 3월 말 9환 20전이던 대증주가 한 달 뒤에는 당일 결제 거래에서 42환 50전, 선물 거래에서는 60환으로 올랐다. 4월에는 거래액이 1180억 환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1020억 환은 결제를 나중에 하는 보통 거래였다. 현금과 현물의 뒷받침이 없는 이른바 공매도 성행했다. 무턱대고 거래 약정을 한 뒤 증거금만 내놓고는 결제 당일까지 정산하지 않는 금액이 4월 17일 현재 22억 6천만 환에 달했다. 증권거래소는 주식을 판 사람이 결제 예정일에 주식 현물을 가져오면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더라도 매도인에게 대행 결제를 해주게 되어 있었다. 결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권거래소의 대행 결제 자금이 달리기 시작했다. 증권거래소는 재무부에 20억 환의 융자를 신청했다. 20억 환은 금융기관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는 액수였다. 4월 1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증권거래소가 증자를 통해서 20억 환을 갚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한도 외 융자를 승인했다. 그 열흘 뒤 증권거래소는 또다시 30억 환의 추가 융자를 요청했다. 당시는 통화개혁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정부에선 대사를 앞두고 증권시장이 마비되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4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경론 끝에 추가 융자도 승인해주었다. 정부는 이제 증권시장의 인질이 되어버렸다. 5월의 주식거래는 드디어 2,510억 환에 달했다. 지난 6년간의 총 주식거래액 2,740억 환과 맞먹는 거래액이었다. 주식의 등락이 심하니 거래 약정을 해놓고 결제를 하지 않는 매수자가 늘어났다. 5월 말을 앞두고 매수자가 결제를 못해서 증권거래소에서 대신 지불해야 할 금액이 691억 환에 달했다. 이 중 60%는 보증금으로 받아놓은 적립증거금으로 충당한다고 해도 230억 환의 융자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30일 회의를 열고 융자건을 승인했다. 그런데 이 돈이 풀려나가도 증권거래소에 의한 대행결제는 완결되지 못했다. 다시 100억 환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 일었다. 결제 자금이 바닥났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식값은 곤두박질쳤다. 그러는 사이 증권시장은 월말 대행결제를 다하지 못해 파탄이 나고 말았다. 증권시장이 부도가 난 것이다. 천병규 재무장관은 박정희 의장, 송효찬 내각수반, 유원식 최고위원과 협의한 뒤 6월 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또다시 소집했다. 유원식 최고회의 재경위원이 참석하여 내가 전 책임을 지겠으니 긴급 융자를 승인해 주시오 라고 강권했다. 증권파동의 중심 인물인 강성원도 회의장에 나가서 정보부의 위세를 과시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00억 환의 추가 지원을 승인했다. 이 돈으로 5월 말에 결제기일이 도래한 주식거래 대금을 겨우 지불할 수 있었다. (6월 4일) 증권시장은 개장되었으나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6월에 결제기일이 도래하는 약 392억 환의 거래 약정액이었다. 송효찬 내각수반은 6월 5일 재무부 장관에 내린 지시각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송 수반은 이 각서에서 재무장관에게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정확한 보고를 상부에 올리지 않았다고 힐책하고 파동을 일으킨 책임자의 처벌을 지시했다. 박정희 의장도 6월 7일 송효찬, 천병규, 유원식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지시에서 그는 6월 말까지 결제기한이 도래하는 주식거래를 해지시키도록 했다. 박정희 의장의 지시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약정 가격의 약 3분의 3을 해지 가격으로 정하고 6월 결제 도래분의 거래를 모두 무효화시켰다. 6월 10일 통화개혁으로 증권시장은 휴장에 들어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권 파동으로 떼돈을 벌고 떼돈을 날렸다. 증권시장이란 것은 믿을 수 없는 투기판이란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게 됐다. 증권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까지는 10년을 기다려야 했다. 6월 16일 박정희 의장은 송유찬 내각수반, 김종필 정보부장, 천병규 재무장관, 유원식 위원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송유찬은 천 장관을 비난했다. 근자에 들어서 재무장관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시를 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천 장관은 정면에서 반박했다. 송 수반은 증권 파동이 일어나고 통화개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대두하니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양자가 국사를 둘러싸고 상하 분쟁을 일으켜 정부의 위신을 추락시켰으니 1도 양단하십시오. 박정희 의장은 이날 송유찬 내각수반, 천 재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한다고 발표했다. 이틀 뒤 박정희 의장은 자신이 잠정적으로 내각수반에 겸임하고 재무장관에는 김세련을 임명했다. 송유찬이 천병규 장관을 질책한 것은 천 장관을 조종하고 있다고 본 김종필 부장에 대한 간접적인 비난의 다름 아니었다. 천병규 장관은 혁명 세력 내부가 한 덩어리의 바위가 아니라 수개의 분파로 대립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민간 강요는 자주력이 없는 일개의 사무적 기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회고했다. 송유찬 수반은 통화개혁과 증권파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었다. 그런 그가 유원식과 김종필이 벌여놓은 일에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퇴진하였으니 가슴속엔 원한이 쌓일 만도 했다. 1년 뒤 그는 반격으로 나온다. 한편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재건동지회 비밀조직 및 증권파동으로 허점이 노출되면서 이주일 최고회의 부의장, 김동하 재경위원장으로 대표되는 함경도 세력과 김종호 육군참모총장, 김재춘 합동수사본부장의 군부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는다. 6월 말 김재춘은 김종호와 함께 박정희 의장을 찾아가 그동안 수집한 정보부의 월간 행위를 낱낱이 보고했다. 군, 검, 경, 합동수사본부장인 저에게까지 무장한 특공대를 따라붙여 겁을 주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떤 행패를 부리겠습니까?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정보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풀어줘야 합니다. 김종호 총장도 하루빨리 민심을 수습하는 조치를 취하여야겠습니다 라고 거들었다. 박 의장은 알았어 하고는 다시는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박정희 의장은 김재춘에게 전화를 걸어 김종호 총장과 함께 최고회의로 들어오라고 했다. 박 의장은 두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꺼냈다. 김재춘 장군이 중앙정보부를 좀 맡아줘야겠소. 이 혼란한 상황을 수습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각별히 부탁하는 것이오. 김재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김종필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소극적이던 박 의장이 이런 결단을 내린 배경이 궁금했다. 그럼 김종필 부장은 어떻게 하시고요? 그 사람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직에서 물러나 의장 보좌관으로 있도록 하지. 김재춘은 의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의혹 사건의 배후 책임자로 김종필 부장이 꼽히고 있고 자신이 정보부장이 되면 김종필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과연 거기까지 생각해요 이런 인사를 결심한 것인지. 다음 날 김종호 총장과 김재춘 본부장은 다시 박 의장에게 불려갔다. 김재춘 장군, 어제 내가 모처럼 부탁한 정보부장 이야기는 좀 어렵게 됐소. 어렵게 되다니요? 그게 말이요. 박정희는 생각을 바꾸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간밤에 최고회의 안에 648기 출신 소장파들이 자신을 찾아와 밤새도록 설득하더란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그러지 않아도 신당 문제로 곤경에 빠져있는 김종필 부장을 매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후임에 김재춘을 앉히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혁명 주체 세력은 와해되고 맙니다. 절대로 안 될 말씀입니다. 각하, 우리는 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서로 치고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김종필의 묘한 발언. 박정희 의장이 육군 방첩부대장 김재춘 준장을 중앙정보부장으로 구두 발령했다가
하루 만에 번이했다는 김씨의 증언은 사실에 가깝다. 당시 정보부 육국장이던 전재구에 따르면 김종필 부장 경질설이 전해지자 정보부 국실장들은 워커힐의 한 밀실에서 회합을 갖고 김 부장과 동반 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김형욱, 길재호 등 최고회인의 8기생 그룹은 함경도 인맥 등 반김종필 세력을 무마시키기 위해 하나의 타협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김종필을 정보부장 자리에 유임시키는 대신에 부정축제조사단의 부정사건을 파헤쳐 이주일 부의장으로 대표되는 함경도 세력에 타격을 가한 전재구 국장을 경남도 지부장으로 내려보낸다는 안이었다. 전재구 국장은 그 전해에 부정축제처리위원장 이주일 최고회의 부의장의 보좌관인 양모 대령이 부정축제를 조사 중 함경도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을 수사한 책임자였다. 김종필 부장은 이 사건을 호재로 삼아 최고회의내 함경도 인맥에 길을 죽였다는 평을 듣고 있었다. 1962년 7월 10일 김재춘은 육군 방첩부대장 자리를 육사 5기 동기생인 정승화 준장에게 물려주고 재청 최고위원이란 한직으로 밀려났다. 재경위원장 김동환은 외무국방위원장으로, 재경위원장엔 유양수 외무국방위원장이, 문교사회위원장엔 김용순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내각 수반에는 김현철 경제기획원장이, 경제기획원장엔 김유택 전 재무장관이, 상공장관은 유창순이 임명됐다. 박 의장은 또 혁명 주체의 원대복귀에 찬동하던 김성은 해병대 사령관을 예편시키고 김두찬 소장을 중장으로 승진시켜 후임으로 임명했다. 김신 공군참모총장도 예편되고 장성환 소장이 중장으로 승진되어 후임이 됐다. 이런 대폭적인 인사는 박정희 의장이 일단 김종필 세력에게 재신임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648기 그룹을 중심으로 한 민정참여파의 승리이기도 했다. 1962년 7월 23일 주한미국 대사 사뮤엘 버거는 이른바 컨트리팀의 한국 정세 분석 결과를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올렸다. 컨트리팀이란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정부 각 기관, 즉 대사관, 미군, 원조기관의 대표들 모임을 가리킨다. 최악의 위기는 지났다. 박정희 의장은 김종필 부장을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김종필의 영향력은 박 의장의 견제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으나 아직도 군사정부의 실력자임은 분명하다. 김종필은 경쟁자들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분규는 계속될 것이다. 박정희 의장은 어느 편도 들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그는 김종필, 반김 세력 모두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지금 아주 전통적인 분파주의와 직면하고 있다. 이 분파주의는 지연, 학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인적인 감정에 좌우되고 있다. 주한미국 대사 사뮤엘 버거의 보고서는 이런 요지로 계속된다. 분파주의는 관료적 이기주의를 확대시키고 있다. 최고회의, 내각, 정보부는 자신들의 업무 관할권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어 이것이 분파주의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 당파 싸움은 한국인의 민족성에 뿌리를 받고 있으며 박정희와 그의 정권에 계속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박 의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분파주의를 억누르면서 동시에 김종필, 반김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다. 최근의 권력투쟁으로 김종필과 젊은 대령들은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함경도파 등도 그 세력을 온존하고 있다. 이 정권의 업적과 권위는 부정의 폭로, 거기에 대한 반격, 엉터리 자문, 경제 후퇴, 정보부의 탄압, 쿠데타 모의 같은 단어들이 상식화되면서 큰 손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박정희를 계속 지지하면서 그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심과 그의 지도력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박정희는 우리로서는 최선의 희망이며 그가 있어야만 민간 정부로의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행히도 경제위기와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군부는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에 충성하고 있어 이것이 사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미군은 파벌 싸움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김종필의 권력 남용이 우리로서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우리는 그에 반대하는 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1962년 7월 27일
사무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또다시 김종필 정보부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의를 한다. 이때부터 주한미국의 대한정책, 그 중심부에는 김종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 목표로 설정된다. 내각 수반과 경제 강요들은 우리에게 협조적인데 문제는 김종필 정보부장이다. 박정희 의장은 2번이나 정보부의 업무는 고유한 정보 업무에 국한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천되지 않고 있다. KCIA는 아주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다. 제1부는 통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제2부는 정치, 경제, 입법, 홍보 업무에 관련한 기능을 하고 있다. 제2부의 인력은 방대하다. 우리는 이 부서에는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 요원들의 상당수는 과거에 공산주의자였거나 좌익 활동을 한 전력을 갖고 있으며 극단적인 반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김종필 부장은 우리 대사관의 정치 담당 참사관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그를 대화 창구로 삼는 것을 거부한 데 대하여 반감과 울분을 표시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 정부의 진짜 실력자이며 정책 이반자이다. 버거 대사와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대화를 갖고 싶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 그는 또 내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최고회의의 사람들을 손볼 것이다 라고 했다. 사무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딘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올린 1962년 7월 23일자 보고서에서 아주 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종필 부장은 지난 3월 나와 만난 자리에서 또 한 번은 7월에 우리 대사관 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말하기를 나는 혁명을 보위하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된다면 박정희를 쓰러뜨리는 일을 포함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 고 말한 적이 있다. 한편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 안에서 불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다. 김종필은 미국 사람 몇 명을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다른 소문은 박정희가 정일관 주미 한국 대사에게 편지를 보내 버거 대사를 소환시키도록 공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일관 대사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고 만약 그렇게 하도록 명령한다면 나는 사임하겠다고 대답했고 박정희는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루머의 신빙성에 대하여 확인할 입장이 아니지만 그들이 나를 PNG로 선언할 것을 검토한 적은 있다고 본다. 1962년 8월 5일 딘 러스크 국무장관은 버거 대사에게 훈령을 보내 대한 정책 지침을 전달한다. 러스크 장관은 먼저 우리는 박정희나 박정희가 선택한 인물이 앞으로 수년간 한국의 지도자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박정희는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면서 그는 지능, 비전, 접촉의 범위, 강력함, 개인적 평판,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평했다. 러스크는 우리는 박정희를 묵시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러한 지원을 이용하여 그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러스크 장관은 또 김종필 정보부장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방도에 대하여 길게 설명했다. 그는 근대 국가에서는 첩보 조직과 비밀경찰의 우두머리가 동시에 핵심 정책 수립자이자 제2이행자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김종필 부장이 주일대사로 나가는 식으로 정치 현장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러스크는 이어서 박정희 의장에게 제1인자와 측근의 차이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권고했다. 그는 제1인자는 국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최종적인 법적 조치를 할 권한을 갖고 있는 데 대하여 측근은 주어진 임무만 수행하는 존재이다. 만약 이런 구분이 애매해지면 제1인자의 권력은 약화된다. 따라서 김종필이 전문 분야에만 전념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박정희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다. 정보부 제6국은 국내 정보 수집과 특명사건 수사를 맡았다. 특별활동국이라 불린 6국의 국장은 방첩대 출신 648기생 전재구였다. 그는 정보부가 워커힐 위락시설 건설과 새나라 자동차 공장 건설까지 지휘하고 있는 것이 불만이었다. 그는 이 두 사업을 관장하고 있던 동기생 석정선 제2국장을 찾아갔다. 석 국장, 우리나라는 지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들어갈 외화를 구하기 위해 기업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적은 외화 남아
집중적으로 경제개발에 써야 할 거야. 그런데 새나라 자동차 건설이다, 워커힐 건설이다 해서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인가 말이야. 석정선은 당당하게 설명했다. 전국장, 모르는 소리 하지마. 새나라 자동차는 일제 자동차를 수입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조립시설만을 일본에서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자동차 한 대를 조립하는데 약 5,000개의 부속품이 필요한데 몇 가지만 일본에서 수입하고 대부분은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했어. 그래서 수십 개의 부품 공장에 견본을 주고 제작이 가능한가를 점검했더니 결과가 좋단 말이야. 조립 공장을 중심으로 한 수십 개의 부품 공장이 일어나고 공업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실업자도 많이 구제될 수 있단 말이야. 워커힐 공사는 이며 52만 평방미터에 미군용 위락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완공되면 연간 200만 달러의 외화를 벌 수 있어. 미군 5만 명이 일본에 가서 달러를 몽땅 쓰고 들어오는데 이 돈을 잡아야지. 전제군은 석정선의 박식한 이야기에 설득당했다. 오히려 자신의 단견이 부끄러웠다. 그러나 1년 뒤 전제군은 역시 그때 내 생각이 옳았구나 하는 쪽으로 판단이 바뀐다. 김종필 정보부장은 1961년 9월에 유엔군 전용 위락시설인 희망촌을 건설하는 계획을 짜 박정희 의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 계획이 워커힐 건설로 확대된 계기는 1961년 10월 10일 대만의 건국기념일인 쌍십절 행사로 거슬러 오른다. 김종필 정보부장은 석전성 국장과 함께 장개석 총통의 초청을 받아 대만을 방문했다. 장개석은 자신을 예방한 김종필 부장 일행에게 경고 겸 충고를 했다. 젊은 여러분들을 보니 혁명 동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혁명을 해본 노인으로서 충고를 한마디 할까 합니다. 혁명을 한 사람은 대개 불행해집니다. 혁명을 한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혁명하지 않으면 안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쌍십절 기념 파티에서 김종필 일행은 초청되어 온 멜로이 미 8군 사령관을 만났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한일 회담에서 한국의 청구권 요구가 너무 강견한데 어떻게 좀 잘 풀 수 없을까요? 제가 한국 정부를 도와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장병들이 휴가 때는 일본에 가서 돈을 쓰고 오는데 한국에 위락시설이 생기면 휴가를 여기서 보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JP와 DJ의 인연. 김종필 정보부장은 워커힐 건설을 석정선 이국장에게 맡겼다. 광나루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이 있었다. 이곳에서 박정희는 송유찬 내각수반, 김종필 부장, 석정선 국장과 함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즉석에서 이 자리가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석 국장은 김수근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 설계사 6명을 모아서 우선 외국의 유명한 관광시설을 한번 둘러본 뒤 소신껏 설계해달라고 했다. 정보부는 이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대주고 해외 현지에서 한국 공관의 협조를 받도록 주선해 주었다. 정보부는 전 조선호텔 지배인 정해직, 교통부 관광국장 김세준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이국 1과장 임병주 중령을 이사장 겸 건설사무소장으로 임명했다. 건설 부지에 들어있는 땅의 상당 부분은 함경도 재벌 설경동 소유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했다. 건설 예산 56억 환은 정부 예산 16억 환을 비롯 주택공사, 서울시, 한전 등에서 대출받아 집행하기로 했다. 건설부와 교통부의 기술 요원과 복역수들도 공사에 동원됐다. 막강한 권력기관이 건설을 주의하니 이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1962년 2월 25일에 착공해 10달 만인 12월 27일에 완공. 삼환건설의 최종환 사장을 비롯한 미 8군 공사 유경험자들이 워커힐 공사에 많이 참여했다. 워커힐 공사의 약 70%를 맡았던 최종환 사장은 현장에 살다시피 하면서 공사를 감독했다. 호텔 객실 등에 쓰이는 문손잡이, 화장실 변기, 가구 등은 모두 수입했다. 워커힐 건설은 최초의 국제수준 호텔과 공연장을 만드는 공사였으므로 건설 회사들은 이를 통해서 신기술을 많이 배우게 되었다. 한국민속관 건설에서 시도된 철근 콘크리트조, 단청공사는 콘크리트로서 목재의 질감을 살린 것으로 그 뒤 국내에서 유행하게 된다. 전자광산 감지에 의한 자동 개폐문,
회전무대, 중앙집중식 냉난방, 에스컬레이터, 실내 볼링장 설치도 최초의 경험이었다. 워커힐 공사는 우리나라 건축계의 중대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관광산업을 도입하게 되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1962년 6월 26일 워커힐을 관리할 회사로서 국제관광공사를 세웠다. 관광공사는 워커힐을 비롯하여 대한여행사, 반도, 조선호텔도 인수하여 정부 주도의 관광산업 진흥에 나섰다. 1963년의 외국인 관광 수입은 151만 4천 달러. 이 가운데 주한 유엔군의 공헌도는 약 81%였다. 이 광나루 위락단지의 6.25 전쟁 때 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따서 장명을 한 것은 이 공사의 자문역을 맡았던 정해직의 발상이었다. 다른 빌딩에도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더글러스 관 등 한국과 관련 있는 미군 장성들의 이름을 붙였다. 개막식도 거창했다. 재즈의 대가 루이 암스트롱이 8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고 와서 공연했다. 워커힐 공사 현장 소장이었던 정보부 이국 1과장 임병주 중령은 주 시공자인 삼환의 최종환 사장에게 공사를 잘해주신 보답으로 상을 드리고 싶은데 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최 사장은 건설업자에게 소원이 있다면 공사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외에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소원이라기보다 부탁이 있다면 여권 3개만 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이 여권으로 해외 공사 수주 상담에 나섰고 삼환은 해외 건설시장 개척의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된다. 1963년에 들어와서 김종필이 권력투쟁에 휘말려 외유하면서 그 후임 정보부장으로 임명된 김재춘은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을 조사, 워커힐 공사 관련자 수명을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든지 구조적인 대규모 부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석정선에 따르면 새나라 자동차 공장에 손을 댄 것도 워커힐 건설처럼 경제발전이란 의혹이 앞서다 보니까 담당자가 누가 됐든 우선 돈벌이가 될 만한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한다. 정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했다든지 하는 주장은 모략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겼으며 이는 과욕과 경험 부족 때문이란 설명이다. 1961년 10월 대만의 쌍십절 행사에 참석했다가 멜로이 미 8군 사령관으로부터 워커힐 건설 제의를 받았던 김종필, 석정선은 귀로에 도쿄에 들렀다. 이케다 총리와 만나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김종필과 석정선은 자동차 조립공장 건설에 대한 탐색을 하기 시작한다. 정보부 창설 참여자인 최영택 참사관의 안내를 받으면서 석정선은 도요타, 닛산 등 자동차 공장들을 견학했다. 거류민단 부회장 출신의 실업인 박노정이 김종필 부장에게 자동차 조립공장 건설에 출자할 뜻을 밝혔다. 당시 우리나라에 국산 자동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55년 서울 을지로 2가 공터에서 천막을 치고 자동차를 조립하던 시발 자동차가 미제지프, 실린더 헤드만을 국산화하고 차체는 조립하여 시발 자동차로 내놨다. 4기통 엔진, 트랜스미션, 엑셀러레이터 등 미제 중고품을 재생한 것이었다. 시발 자동차는 시발 택시 회사까지 설립하여 300대의 택시를 움직이기도 했다. 자유당 정부가 1956년에 등록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는 증차를 못하도록 하는 운송사업 규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발 자동차는 3,000대 생산으로 그쳤다. 1962년 1월 29일 조선호텔에서 있었던 새나라 자동차 주식회사 발기인 창립총회에는 7명의 발기인이 소개됐다. 5.16 쿠데타에 자금을 댔던 남상옥, 김종필의 형 김종락, 석정선이 발기인에 포함돼 있었다. 10억 환의 자본금 가운데 3억 환은 박노정이 되고 나머지는 김종락이 전무로 있던 한일은행에서 융자받기로 했다. 설립 과정에서부터 정치성을 띤 이 회사는 운영에서도 권력의 뒷받침을 많이 받았고 이것이 이 회사의 단명을 재촉했다. 김종필 부장의 중앙정보부가 1961년 5월부터 1963년 1월 사이에 활동한 기록은 명암이 엇갈리지만 그 뒤에 기관차처럼 대한민국 호가 달리게 되는 궤도를 깔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충실한 머리와 손발이 된 김종필과 정보부는 근대화의 사령탑이 될 권력구조와 경제발전의 기반이 된 여러 제도를 만들고 굳히는 데 있어서 때로는 제안자로서, 때로는 감독자로서 활동했다. 미국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정보부의 이런 국정중심적 역할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보부가 군, 검, 경의 수사권을 독점,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 집중의 필연적인 폐해는 남용과 부패다. 정보부도 예외일 수 없었다. 정보부 6국장으로서 정치 사건들을 많이 수사했던 전제구는 이렇게 말했다. 계엄령 하라는 것을 악용해 군인들과 정보부 직원들이 사감을 갖거나 또는 누구의 청탁을 받고서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면 며칠 뒤에 다른 수사기관에 의해서 또 붙들려 오기도 했습니다. 정보부 직원만 되면 운전사까지도 수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를 잡아넣어달라는 진정서도 산더미처럼 들어와 쌓였습니다. 구속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한 20명은 자신이 무슨 죄로 어느 기관에 의하여 붙들려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불러서 석방시킬 때 저는 10,000원씩 주면서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보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전제구는 이런 실태를 김종필 부장에게 보고했다. 김 부장은 직원들을 집합시켜놓고 앞으로 중요 사건 수사에서 6국장 승인 없이는 연행해서는 안 된다. 정당 간부, 기업체 부장급 이상, 언론계 간부 등을 연행할 때는 6국장의 승인을 받으라. 위반하면 엄벌한다고 경고했다. 이 무렵 곤욕을 치른 이가 김대중 전 민주당 대변인이었다. 그는 1961년 5월 13일에 있었던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1954년) 이래 4번의 선거에서 한 번은 등록 취소를 당하고 3번은 낙선한 끝에 감격적인 당선은 그러나 사흘 뒤에 군사혁명으로 국회가 해산되는 바람에 무효가 되고 말았다. 쿠데타 며칠 뒤 김대중은 경찰에 연행돼 형무소에 수감됐다. 검사가 당 공금의 횡령 혐의, 용공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별다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석 달 만에 석방됐다. 그는 1962년 5월 10일 이희호와 결혼한 직후 또다시 정보부에 연행돼 마포교도소에 수감됐다. 김대중은 민주당 정권 때 민선 서울시장이었던 김상돈, 조직부장 조중서와 함께 반혁명 모의란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벗겨져 6월 24일에 석방됐다. 이런 정치적 수사의 전결권을 갖고 있던 김종필 정보부장은 특별활동국 전제구 국장에게 석방하기 전 김대중 씨를 불러 풀려나면 혁명과업에 협조하도록 설득하라 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전제구 국장은 만나보니 달변인 김대중 씨가 주로 이야기를 하고 나는 듣는 입장이 됐습니다. 국정에 대한 충고를 많이 했는데 경청할 만한 내용이라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죠. 라고 기억한다. 박정희 의장의 기자들에 대한 시각은 5.16 이후 호전된 경우다. 군사혁명 전 박정희는 기자들에 대한 경멸감 섞인 적대감을 드러낸 적이 많았다. 이런 시각은 권력을 잡은 뒤 부실 언론기관 및 사이비 기자정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권이 안정된 뒤부터는 언론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게 된다. 박정희는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란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행정적 민주주의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건의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환영하며 국민의 여론 앞에 정부의 업적을 심판받고 정부의 잘못이 시정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줄로 안다. 요컨대 정권의 정당성이나 정권 담당자에 대한 비판을 제약화돼 정책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행정적 민주주의라고 표현한 것이다. 야당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건설적 비판을 할 기관은 언론뿐이었다. 계엄령 하의 군정이었지만 행정에 대한 비판은 허용됐고 특종을 쫓는 기자들과 군정 당국자들의 갈등은 계속됐다. 1962년 5월 12일 경향신문 김경래 최고회의 출입기자는 건군 이래 처음으로 군사고문단이 월남에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일면 머리에 실린 이 기사는 군사고문단의 역할은 월남군이 공산 게릴라들을 소탕하는데 조언을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는 세계 언론이 일제히 인용, 보도하는 국제적 특종이 됐다.
김경래 기자는 5월 10일 오후 최고회의 건물 3층에서 평소 눈인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인 최고위원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눈시울이 불그레했고 잠옷 긴장된 표정이었다. 김경래는 넘겨짚었다. 어디 먼데 가시는 길 아닙니까? 혹시 월남 같은데. 월남은 무슨 월남? 난 지리산에 간다오. 요즘 지리산엔 공비도 없는데 거긴 뭐 타러 갑니까? 한때 공비 토벌 작전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 그 최고위원은 절대 비밀이야. 김 기자가 눈치챈 모양인데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기사가 나가면 큰일 나 라고 말하곤 손살같이 사라졌다. 김 기자는 그 길로 충정로에 일가 월남 대사관으로 달려가서 고문단의 파견 사실을 확인한 뒤 기사를 썼다. 5월 13일 오전 김 기자는 편집 부국장과 함께 수사관들에 의해 최고회의로 연행됐다. 이들이 이유락 공보실장에게 이끌려 들어간 곳은 의장실이었다. 김경래는 먼저 박정희 의장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살폈다고 한다. 권총일까? 아니면 회초리 같은 지휘봉일까? 다행히도 박 의장은 맨손이었고 표정도 그다지 험상궂지 않았다.